이제 내일하고 모레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10장을 이렇게 11장까지 회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10장, 11장, 12장이. 그런데 10장, 11장, 12장은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여기 이 세 개의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그죠?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네, 그죠? 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9장하고 내일 10장을 하겠지. 다음 주에 11장, 12장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어쨌든 여기 요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 있죠.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11, 12에는. 근데 운동의 형태가 회전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이런 형태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습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회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은 또 새로운 내용이죠. 진동, 파동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공부하고 있는 이 운동량의 개념이 여기 보면 11장에 각 운동량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은 직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각은 이제 회전을 의미하는 원운동이나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장부터 9장까지 했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데 9장의 내용이 11장으로 갑니다. 9장의 내용이 11장. 이 날짜가 비교적 가깝잖아. 물론 이제 주말이 끼어 있긴 하지만 오늘 하는 내용을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각 운동량 공부할 때 새로운 척 하지 마시고 이거 9장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9장에 뭐가 들어있냐면 9장에서는 5절까지만 하는 건가요? 그죠? 예. 7절이네요. 7절까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로켓의 추진의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일단은 제외를 해 놓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나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는 사실 좀 통일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1절 뭔지 공부하고 2절 뭔지 3절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주제는 사실 1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1절과 2절, 3절에 같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여기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이벤트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9장에서 다루는 이벤트는 주로 충돌을 다루게 됩니다. 충돌이니까 새로운 것 같지만 충돌할 때 항상 힘이 작용하는 거죠. 힘. 그렇죠? 충돌할 때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이제 연장선인데 7장, 8장을 건너뛰고 6장 다음에 9장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7장, 8장은 일과 에너지였잖아요. 뉴턴의 제2법칙을 계속 다시 또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주된 내용은 뉴턴의 제2법칙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물리학 공부할 때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바로 힘이니까 그런 거죠. 힘과 직결되는 물체의 운동, 힘을 받으면 운동을 하겠지. 운동이 이제 정확히는 운동이 변화가 됩니다. 운동의 변화. 그래서 델타 V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운동의 변화인데 그러면 이 속도를 그냥 운동이라고 보지 말고 그럼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가 질량과 속도의 개념을 합쳐서 그런 이제 새로운 양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운동량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새로운 게 이제 아닌 거지. 이미 질량에 대해서 공부했고 속도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델타 V라고 내가 써놓은 건 힘이 가해지면 델타 V가 생겨난다고 운동의 양을 이제 운동량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모멘텀. 그래서 운동량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 도입하긴 했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건 아니다. V는 V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
그러면 운동량이 뭐냐면 이 둘을 그냥 곱한 거예요. 이렇게. 예. 매우 단순하죠. 예. 곱해서 그러면 왜 새로운 물리량을 또 만들어냈냐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정식이 좀 더 심플하게 모양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정식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M하고 V 일단 물리량이 두 개가 되잖아요, 두 개. 근데 P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물리량이 되는 것처럼 뭔가 좀 심플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지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9.1절에는 그 운동량, 새로운 물리량을 이제 좀 공부를 하자. 일단 정의를 먼저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질량이 있어요, 질량. 질량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럼 그게 운동량입니다. MV. 그래서 뭐 쭉 다 지나가는데 맨 끝에 이제 나오죠. 9.2절에 MV로 M 곱하기 V를 선운동량으로 정의를 하자. 그럼 왜 하필이면 이걸 가지고 M 더하기 V도 아니고 M분의 V도 아니고 M 곱하기 V로 했는가? 그 이제 줄거리가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공부했던 거에 따르면 F는 MA도 있고 A라고 하는 게 dVdt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A를 dVdt로 써놓고 뉴턴의 제2법칙 적용해서 쭉쭉 해보니까 이 MV라는 물리량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문자로 그냥 치환해버리자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앞에서 쭉 공부했던 건데 여기에 이 과정의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M1과 M2 사이에 힘이 작용해요. 이때 예를 들면 중력일 수도 있고 이게 접촉해서 작용하는 접촉력일 수도 있고 뭐 임의의 어떤 힘인데 이걸 이제 M1이 받는 힘이 F21이라고 쓴 거예요. 힘을 받는 입자를 뒤에다 써놨죠. M2에 작용하는 힘, 물론 이제 M1으로부터 받는 힘이겠지. 그거를 F12라고 썼습니다. 힘이 가해지고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동 속도예요. 현재 물체가 여기 있을 때 M1의 속도는 뭐 크기 그 방향이 이렇고 M2의 속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변화돼야겠죠. 그렇죠?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물체가 다 여기를 지날 때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순간인데 여전히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 둘 사이에는 1, 2,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 적용이 되죠. 뉴턴의 제3법칙은 이걸 이제 바꿔놓기만 하면 돼요. F21, F12를 바꿔놓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계이다.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죠. 그러면 이걸 왼쪽으로 이항해 버리면 그냥 이런 식이 나오는 거겠지. F21 더하기 F12는 0이다. 이 얘기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둘 사이에만 작용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여기 제3의 물체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단. 예.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제 개로 보는 거죠. 입자개를 이루는 두 입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두 입자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두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 투바디 시스템 또는 두 입자개. 개에서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런 힘을 내부력이라고 합니다. 내부력. 그래서 개 안에서 작용하는 입자들 사이에 힘인데 이 내부력을 다 더하면 0이 돼요. 그렇죠?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F21은 입자 1에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F21은 M1, A1이 될 테고 F는 MA가 될 테고, 그렇죠? 입자 1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입자 1의 가속도가 생겨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자 2에도 가속도가 생겨나겠죠. 이걸 더하면 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A를 가지고 A가 본래 뭐였냐면 dVdt였죠. 이 A도 dVdt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는데 이때 M2나 M1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입자이기 때문에 뭐 부서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M을 이 안에 집어넣어도 되겠지. dm1
M1 V1이라고 써도 됩니다. 뭐를? M1 dV1, M1 곱하기 dV1을 이 M을 안에 집어넣고 곱해서 M1 dV1이라고 M1 V1의 D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그죠?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D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값을 그냥 문자로 P1이라고, 요 값을 문자로 P2라고 해놓고 이름을 운동량,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V로 표현되어 있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선운동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속도가 선속도입니다. 선속도.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시계 모양이 좀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역시 x, y, g 성분이 이렇게 다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생각할 거는 P는 mv이다.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을 개념을 좀 하나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뉴턴의 제2법칙을 쓰는데 앞에서 했던 거와 유사하게 A가 dvdt고 이 m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번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 질량 m이 일정하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F는 dpdt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F는 dpdt.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죠. 뉴턴의 제2법칙인데 이렇게 표현된 걸 가속도로 표현된, 가속도가 들어있으니까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고,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운동량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이 이게 같은 경우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질량은 일정할 때거든. 질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 식이 더 일반적인 식이에요. 뉴턴의 제2법칙을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질량이 일정하다면 가속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가 있나요?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수레에 모래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수레에. 수레가 잘 굴러가고 있어요.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 총을 탁 쏴서 총을 맞았어. 그랬더니 구멍이 푹 나갔고 모래가 줄줄줄줄 새. 그러면 이 수레의 질량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예. 아니면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구멍이 생겨서 물이 줄줄 새고 있어. 그러면 이 물통 자체의 질량이 변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쓸 수 없고, 물론 이제 단일 입자에 대해서는 이걸 쓸 수 있지만 이 전체 질량이 변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이 식을 써야겠지.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식이다. 이걸 말로 표현한 게 이거죠. 알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의 운동량은 변화한다. 그 운동량의 변화 속도가 곧 알자 힘과 같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식으로 표현할 때는 F는 dpdt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9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인데 이걸 다시 앞으로 쭉 올라가요. 앞으로 올라가 놓고 다시 이 식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럼 이 개념이 뭐가 되면 닫힌 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닫힌 개. 외부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물체들이 있는데 이 입자계인데 이 입자계가 닫힌 개예요. 닫힌 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개입니다. 닫힌 개에 뉴턴의 제2법칙, 3법칙을 적용해서 거꾸로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죠.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닫힌 개에 dt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입자들의 운동량이죠. 입자들의 운동량. 입자 1의 운동량, 입자 2의 운동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더했으니까 전체 입자의 운동량이 되겠지. 개의 운동량의 총합입니다. 이걸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시그마 P, PI. 그죠?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 좀 늦게 들어와서 다시 좀
결과만 봐도 돼요. 좀 앞에 이제 설명 못 들은 사람들은 영상을 보세요. 중요한 개념이 뉴턴의 제2법칙하고 닫힌 개의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닫힌 개. 입자들 가장 간단한 개가 두 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닫힌 개의 뉴턴의 제2법칙을 제3법칙과 2법칙을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개의 총 운동량의 변화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총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 그게 9.2절에 새롭게 나오는데 새롭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 나왔으니까 9.1절 가지고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한번 또 쓴 거지.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래도 프린트로 되어 있는 인쇄체가 더 보기 편하니까 보면 입자들의 운동량의 총합 P 토탈이라고 했네요. 우리 책은 P 토탈. 그죠? 이게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즉 변화량이 0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입자들의 총 운동량은 다른 상태의 입자들의 총 운동량과 같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를 법칙으로 정합니다. 이거를 법칙. 그래놓고 법칙에 이름이 없죠. 법칙에 이름이 없어. 교재에는 있어야지. 다음에 나오나요? 이 뒤에 이 뒤에 어딘가 나올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를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법칙이 딱 있어야 돼요. 예. 아, 우리 교재가 좀 잘못돼 있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예.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근데 그런 멘트가 없어. 왜 없지? 내가 못 찾는 건가? 여기 일단 있으니까 여기 어디 법칙이라는 말이 왜 안 나오죠? 예. 고립계에 있는 두 입자 또는 더 많은 입자가 상호작용할 때 이 얘기는 고립계의 그죠? 그냥 고립계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를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선운동량 보존 법칙. 책에 내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 보존 법칙. 아주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 말은 있어, 그렇죠? 고립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근데 왜 법칙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로우란 말이에요. 로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교재를 쓰는 사람이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딘가에는 있는데 번역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단위는 뭐냐? 예, 단위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그럼 이건 뭐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걸 그대로 씁니다. 예, 좀 불편하긴 하죠. 운동량이 얼마야? 20kg 미터 퍼 세크야. 빼먹었네요. 이렇게 다 써야 돼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이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세상을 표현해주는 간단한 시계 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죠. 법칙은 간단해야 된다. 그렇죠? 법칙이 복잡하면 그건 좋은 법칙도 아니고 뭐 자연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자연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이 복잡한 거지 자연은 매우 간단해. 근데 수많은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자들 사이사이에 그런 간단한 관계가 이제 복잡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자, 60kg의 궁수가 여기 이제 사람이죠. 근데 복장을 보니까 아마 군인 같기도 하고 군복을 입은 것 같아요. 마찰이 없는 빙판에 서서 0.03kg의 화살을 수평 방향으로 다 MV만 열심히 나오죠. 그죠?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이거나 결국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그죠? 예. 화살을 쏜 후에 반대 방향으로 궁수가 얼마의 속도로 미끄러지는가. 내가 이걸 던지면 나는 뒤로 반발력 때문에 뒤로 갈 거 아니에요. 화살은 앞으로 가고 나는 뒤로 밀려나겠지.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가 없다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지. 물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의 근간은 뉴턴의 제3법칙과 이 법칙이 짬뽕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왔는데 그러면 3법칙 쓰고 2법칙 쓰고 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3법칙을 그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상태, 처음 이제 I 상태죠. I 상태. 그랬다가 나중은 이제 분리된 상태가 나중 상태입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런 것도 다 충돌로 봐요. 충돌이 아닌데 하지만 이 영상을 거꾸로 찍으면 화살이 날아와서 사람에게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더라도 물리 법칙인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이 같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성립하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가 다 정지하고 있었죠. 그럼 처음에 운동량은 0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화살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요? 2번이라고 하고요. M2. 화살의 질량을 M2. M2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속도가 V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과 활이죠. 요거의 질량은 M1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날아가니까 왼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이건 V1이라고 하자. 그러면 M2V2 더하기 M1V1이 전체 운동량이죠. 이게 P1, 이게 P2가 되는데 P2는 오른쪽 방향이고 P1은 왼쪽 방향이 너무 자명하잖아요. 예. 그 둘을 더하면 0이 될 수 있겠지. 0이 돼야 하는 거고. 그래서 V1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M1 V1의 크기하고 M2 V2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방향이 반대고 같아야지만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V1F를 또는 V1을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를 더한 게 0인데, 둘을 더한 게 0인데 하나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커요. 대신에 질량이 작죠. 그런데 얘는 질량이 큰 대신에 속도는 아주 느리겠지. 너무 쉬운 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딸린 문제를 보면 화살을 수평선상에서 각도 세타인 방향으로 쏘았다면 그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축, Y축을 생각을 해야죠. 자,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방향의 운동량은 보존되고 Y방향의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Y방향도. 근데 그때는 지구까지 생각해야죠. 지구도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작용하는 힘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사람이 뭐 아래로 얼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의 모양이 변하던가 뭐 무릎을 구부려야 되던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Y축 방향의 운동량은 보존되지는 않지만 사람 개로 보자면 이 개 내에서는 보존되지 않지만 지구까지 살펴보면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매우 조금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여전히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만 물어본 거죠. 궁수의 반동 속도는 수평 방향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X 방향의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V1F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고립계의 운동량 그랬는데 앞에서 이제 살펴본 지구까지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고립계, 지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비고립계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계로 삼을지 이제 좀 확장을 해보면 그래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충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돌.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벽이 있는데 벽에 내가 고무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고무공. 공을 던지면 벽에 충돌을 시작하죠. 이때가 막 접촉을 시작하는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튀어나오죠. 튀어나와서 이제 분리되는 순간,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가는 순간, 여기는 나오는 순간 벽에. 그럼 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린 시간 델타 t.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을 ti, 이제 분리되는 순간의 시간을 tf라고 합시다. 그러면 충돌은 ti서부터 tf까지 지속이 되죠. 그게 이제 델타 t예요. 그렇죠? 그 그림을 여기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f라고 하는 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힘은 왼쪽 방향으로 가해지겠죠. 벽이 힘을 가할 테니까. 요 f를 그냥 전체 힘 시그마 f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충돌이 시작되면서부터 힘이 작용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 찌그러져서 큰 힘이 작용하고 이제 튕겨져 나오고 분리되는 이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힘을 충돌 힘이라고 합니다. 충돌 힘. 요 힘이죠.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 이름을 아주 간편하게 지었어요. 그냥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 여기도 그냥 F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F하고 왜 이런 그래프를 그럼 그렸냐면 앞에 있는 식을 이제 다시 가져옵니다. 앞에서 어떤 식을 우리가 구했었냐면 F는 뉴턴의 제2법칙이죠. F는 dp dt 이런 식을 썼었죠. 자, 벡터 표시도 생략하고 시그마도 생략합시다. 그냥 이걸 F 네트 그냥 F 이렇게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이걸 양변에 dt를 곱하면 일식이 되겠지. 여기 다 있었네요. 이런 식이 되겠죠. dp는 f dt, 그죠? dp는 f. 요 시그마 뺍시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힘 f가 작용해서 f는 dp dt. 그래서 dp는 f dt 된 거죠. f 곱하기 dt. 그럼 양변을 적분하면 여기 인테그랄을 쫙 붙여주면 적분식으로 바뀌겠죠. 인테그랄, 여기도 인테그랄 이렇게 해주면 dp를 적분하면 델타 p가 되겠죠. p의 변화량. 그렇죠? 물론 시간은 ti에서부터 tf까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때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fdt의 적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색칠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랑 같아요? 델타 P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나중 운동량 PF 빼기 처음 운동량 P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그 과정이 교재에는 쭉 여기 나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다시 이 그림으로 오게 되면 충돌하는 순간의 운동량, 이때의 운동량이죠. PI가 되는 거고 PI 튕겨져 나오는 순간의 운동량이 PF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벽이 단단한 벽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도 아예 바뀐 거죠. 여기는 오른쪽 방향의 운동량이었다가 얘는 이제 튕겨져 나와야 되니까 왼쪽 방향의 운동량으로 운동량의 방향도 바뀌어요. 뭐 크기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크기도 바뀌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PF는 왼쪽인데 PI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PF에서 PI를 빼주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빼주잖아. 그럼 얘는 왼쪽이고 얘도 왼쪽이 되겠죠. 마이너스 PI의 왼쪽이니까 왼쪽 이 크기가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식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델타 P는 FDT의 적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때 여기에 이름을 정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이거의 이름을 기호를 I라고 쓰고 여기 그 아래에 이거를 아예 이제 여기다 쓰면 되겠죠. 얘를 I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격량. 임펄스의 I를 따온 거예요. 전류의 I가 아니라 이 넓이죠. 그죠? 얘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경우에 이 힘은 일정한 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충격량에 해당하는 넓이, 똑같은 넓이, 물론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충돌이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고 정해놓고 같은 넓이, 즉 같은 충격량을 나타내는 일정한 힘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고 가정하고 똑같은 충격량을 만들어내는 그 힘을 여기다가 앞에 평균을 붙여서 평균 충돌 힘 또는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여기 시그마 F의 평균했죠. 평균 힘. 실제 힘은 아닌 거죠. 실제 힘은 이렇게 이제 복잡하지만 모델로 간단하게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고 가정하자. 이걸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평균 힘은 이 충격량 I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겠지. 넓이가 I, 가로, 세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를 델타 T로 나눠주면 이거를 델타 T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 힘이 되는 거지. FAV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도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힘. 본래 이 I는 뭐였어요? I는 FDT의 적분인 거죠. 적분. 그거를 시간으로 다시 나눠주면 평균 힘이 나온다. 그림 보면 이해가 되어죠? 예. 전체 넓이가 I, 가로가 시간 나눠주면 세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종합해서 쓰는 거예요. 종합해서 어디에 쓰냐면 여기 164페이지에 다시 이제 써보겠습니다. 시작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 시작했죠. F는 dP/dt. dP 적분식으로 표현된 미분식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 그러면 이걸 적분식으로 바꾼 거죠. 결과적으로 델타 P, 그죠? 델타 P는 FDT의 적분이에요. 적분. 똑같은 식인데 적분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TI에서부터 TF까지. 그래놓고 얘의 이름을 정했죠. 이름을 그냥 I, 기호는 I라고 쓰고 이름은 충격량이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계속 노는 건데 충격량을 구하려면 F를 알아야 돼. 근데 F를 알려고 가서 봤더니 F가 이렇게 복잡해. 넓이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하겠죠. 넓이를 눈으로는 못 구할 거 아니에요. F에 대한 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도 충격량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동량의 변화량만 구해보면 그게 그냥 충격량이라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여기 그 아래에 나와 있네. 여기. 이거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 그래서 두 번째 정리를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는 두 개 있어요. 이제까지 공부한 정리는 앞에서 1 운동 에너지 정리 또는 1 운동 에너지 원리라고도 했는데 그 정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 두 번째 정리입니다. 이거 말고 다음에 이제 또 자잘하게 나오는 정리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보면 그냥 델타 P는 I가 된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앞에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뭐예요?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모양이 똑같죠? 형태가. 예. 물체에 가해진 R자 1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I는 델타 P이다. 똑같아요. 말의 형태가, 그죠? 대구, 어구의 형태가 똑같은데 사실은 내용도 유사한 겁니다. 내용도. 얘는 스칼라에 대한 정리고 이건 벡터식으로 표현된 정리가 돼요. 알겠죠? 근데 이 둘 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뉴턴의 제2법칙이 이 안에 딱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원리가 되는데 이 정리에서 튀어나온 게 뭐였죠? 이 정리에서 튀어나온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이 안에서 나오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 안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법칙이 지금 하고 있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그러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가면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이게 이제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면 운동량이 변화가 없겠죠.
운동량 변화가 없겠죠. 그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그죠?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 어떤 정리나 법칙이 나오는 건 매우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예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거겠지. 이 예제들이 뭐 그림 그려놓고 그죠? 뉴턴의 제2법칙도 구해보고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범퍼가 얼마나 좋은가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동차 충돌 실험 아까 그림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1500kg의 자동차가 벽과 충돌해서 충돌 전에는 자, 속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벡터 방향이 중요하죠. 마이너스 15예요. 이 그림인가 보네요. 그죠? 그럼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충돌해야겠지? 여기 이제 벽이 있는 거니까. 그랬다가 튕겨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보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대로 설정한 거죠. 나중 속도는 속력은 줄어들어요. 여기 15였는데 2.6으로 줄어들죠. 튕겨져 나온다. 충격량을 구해라. 평균 힘도 구해라. 그렇죠? 충격량 I는 I의 정의 자체가 FDT의 적분이죠. 이거밖에 구하는 방법이 일단 정의로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힘이 작동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의 넓이를 FDT 해놓고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적분식이니까. 근데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안 나오잖아. 힘에 대한 식이. 그럼 이 넓이는 구할 수 없어요. 대신에 충격량, 운동량 정리 쓰면 충돌하는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벡터예요. 충격량도 벡터입니다. 여기 다 벡터 표시가 본래는 다 되어 있는 거겠지.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기만 하면 그게 운동량, 충격량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구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없고 대신에 평균 힘을 구하라. 그럼 평균 힘은 어떻게 구해? 전체 충격량을 여기서 이제 이건 다른 얘기죠.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힘이죠. 여기 이제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면 힘만 남을 텐데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힘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요거 M, V가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물론 자동차는 부서져서 질량이 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질량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균 힘까지 구하는 단위만 조심하고 뭐 단위도 조심할 거 없죠. 다 주어진 대로 킬로그램, 미터, 세크 단위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힘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뉴턴으로 나올 테고 운동량의 변화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이니까 변화량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식을 보게 되면 요게잖아. I는 F 델타 FDT 적분. 그래서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써도 되지만 이거 보면 힘 곱하기 시간을 써도 되겠죠. 힘 곱하기 시간. 그죠? FT잖아요. FT. 그래서 단위를 뉴턴 곱하기 세크로 써도 돼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너무 길다 그러면 그냥 뉴턴 세컨드로 써도 됩니다. 뉴턴 초. 혹시나도 그렇게 나오면 새로운 단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뉴턴 초잖아요. 뉴턴 초. 그렇죠? 충격량의 단위가 뉴턴 초.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론, 원리, 법칙을 여기서 이제 설명했고 원리 법칙을 설명하는 거고 4절부터는 물리적인 이제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걸 충돌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충돌도 이제 1차원상의 충돌. 그게 이제 직선상의 충돌이죠. 물체가 두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한쪽 직선상에서만 움직일 때 충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좀 복잡하게 2차원 충돌. 2차원 충돌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제 9.5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딸린 내용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이제 충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힘이 작용하는 건 다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충돌은 다른 말로 앞에서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힘이다. 그 힘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충돌하면 말 그대로 충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큰 개념으로, 넓은 개념으로는 다 충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9.4절부터 나오는 충돌은 실제 이제 물체가 부딪히는 걸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충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줄여서 그냥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을 A번 그림, B번 그림 이렇게 해놓고, 얘는 실제로 접촉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입자들, 뭐 소립자나 원자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충돌이 아니죠. 이렇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적으로 양의 입자, 얘도 전기적인 양의 입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까이 오면 더 큰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이런 것도 넓은 의미로는 충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 충돌입니다. 전체 힘이 작용하면 충돌이다. 그때 이 충돌을 좀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분류를 하는데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일레스틱 그리고 또는 인일레스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충돌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개의 운동 에너지예요. 개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충돌,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 달라지는 충돌, 변하는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서의 실제적인 충돌,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세계에서 보는 충돌은 다 비탄성 충돌이지만 모델화하거나 또는 그 운동 에너지 변화가 매우 작거나 또는 입자들의 충돌인 경우, 이렇게 소립자들의 충돌인 경우에는 탄성 충돌로 해석을 합니다. 즉 운동 에너지의 합, 전체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를 탄성 충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충돌하는 물체들이 서로 이제 결합이 돼 버리면, 서로 붙어 버리면 또는 결합되면 이 이름을 특히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또 말을 해요. perfectly 그랬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 그냥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충돌하고 물체들이 결합했다. 그러면 완전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붙여줍니다. 혹시 또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냐? 그냥 탄성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굳이 완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그 안에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다. 그래서 처음 먼저 완전 비탄성 충돌부터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입자가 충돌 전과 충돌 후 그림이 이렇게 이제 167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M1의 운동하는 M2. 이제 운동 방향이 어떻든 간에 뭐 그림은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는 빨리 가고 하나는 느리게 가고 있어도 충돌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주어져 있는데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면 한쪽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간에 충돌이 됐어요. 그 후에 둘이 결합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전체 질량은 M1 더하기 M2가 되겠지. 그리고 하나의 속도를 갖겠죠.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됐으니까 두 개의 운동을 굳이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충돌한 후에는. 그래서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입자 개의 전체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입자 개의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고립계의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충돌 전에, 여기가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소문자로 표현했지만 전체 운동량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 1번 입자의 운동량 더하기 2번 입자의 운동량은 충돌 후의 운동량을 오른쪽에 써주는 거죠. 둘이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냥 하나의 운동량 이렇게 나오겠죠. MV. 그렇죠? 전체 질량 뭐 MV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럼 나중 속도 얼마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나중 속도는 VF 구하는 거죠. 양변을 M1, M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식이 이제 뒤에서도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책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게 뭐냐면 각각의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 전체 운동량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요. 전체 운동량을 전체 질량으로 나눈 식이지. 이렇게 쓰면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입자의 속도가 되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니면 따로따로 움직이겠지. 이게 결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의 총합. 이건 변하지 않는 거지. 충돌 후에도 이 값은 같아요. 그렇죠? 전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걸 전체 질량으로 나눈 이 값이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질량 중심의 속도.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해보면 질량 중심의 속도. 질량을 두 번이나 써요. 질량 중심 속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질량 중심의 속도. 근데 이 속도는 이게 완전 비탄성이라면 그냥 입자들의 속도가 되지만 이게 완전 비탄성이 아니라 그냥 비탄성 충돌이거나 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운동량을 전체 질량으로 나눈 값이 바로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된다. 질량 중심이라는 건 뒤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탄성 충돌이라면 운동량 보존돼야겠죠? 예.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과 같아요. M1, M2의 운동량, M1, M2의 운동량. 그렇죠? 예. 눈으로 보면 식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 공부하려면 이걸 다 읽어야 되지만 같이 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이 탄성 충돌이라고 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보존돼. 충돌 전에 입자 1의 입자 2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후에 입자 1의 입자 2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아. 그러면 이게 탄성 충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이제 연립해서 풀어요. 연립해서. 이것도 M1 V의 MV에 대한 식이잖아. 이거 연립해서 푸는 과정이 교재에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두 번째 식부터 먼저 봅니다. 양변에 2를 다 곱해요. 그러면 2가 다 1로 바뀌겠지? 자, 식을 보면 충돌 전에 대한 식이 왼쪽, 충돌 후에 대한 식이 오른쪽인데 이거 모양을 살짝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M1에 대한 식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M2에 대한 식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요. 이렇게 바꿔놓은 게 이 식이에요. 여기 보면 M1에 대한 식, 오른쪽이 M2에 대한 식이죠. V1, V1, V2, V2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 합의 제곱의 차죠. 제곱차는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합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 식은 뭐냐면 이 식은 첫 번째 식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식. 여기서 첫 번째 식. 운동량 보존 법칙도 M1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M2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왼쪽은 M1에 대한 식, 오른쪽은 M2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운동 에너지식이죠. 운동 에너지식. 이게 운동량식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식. 이거는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는 안 그래요. 법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동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게 탄성 충돌의 조건이니까. 이래놓고 좌변은 좌변끼리 이렇게 나눠요. 요거 분의 요거. 우변도 요거 분의 요거 같겠죠. 좌변 우변이 원래 서로 이제 같은 거였으니까 아래 거 분의 위에 거는 아래 거 분의 위에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죠? 여기도 여기 질량과 차식이 약분돼서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아요. 그죠? 요 놈이다. 이거만 남는 거지? 예. 그래 놓고 보면 왼쪽이 1번식, 오른쪽이 2번 입자에 대한 식이잖아요. V1, V2, V2니까 이걸 다시 환원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충돌 후를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줘요. 그래서 나온 식이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죠, 이 식. 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 식이고, 요거를 I를 왼쪽으로 이항해주고 F를 오른쪽으로 다시 몰아줍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대한 식, 요게 충돌 후에 대한 식이 되겠죠. I가 충돌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F는 충돌 후. 예. 그래 놓고 보면 이게 V1-V2가 되고 이것도 V1-V2가 돼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해석을 하면 1번 입자에서 2번 입자의 속도를 뺐다는 얘기죠. 이게 같아요. 방향만 변하고 이걸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상대 속도. 내가 본 너의 속도는 내가 본 너의 속도예요. 그렇죠? 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의 속도를 빼준 거지.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1번이 너라고 하고 2번이 나라고 하자고. 그럼 내가 본 너의 속도는 충돌 전과 후가 어떻게 해요? 반대가 돼요. 방향이. 크기는 같아요. 속력에 2번 입자가 본 1번 입자의 속력은 같은데 방향이 변한다. 이 얘기는 해석하자면 충돌 전에는 서로 가까이 와야 충돌하는 거지. 충돌 후에는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충돌 전이야 가까워져. 충돌 후야 멀어져. 그런데 속력이 똑같아. 탄성 충돌의 특징이 되는 거죠. 탄성 충돌의 특징.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왜 이런 과정을 그냥 이 두 개의 식만 쓰면 돼요. 그죠? 이게 본래 조건이니까.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여기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2차식이 된다고. 2차식. 이제 제곱 들어가니까 뭔가 연산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이 식에는 제곱이 없어요. 그죠? 식을 다루기가 조금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이 두 개 연립한 결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6번식하고 여기에 있는 탄성 충돌 문제가 나오면 16번식이랑 여기 있는 20번식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운동 에너지 제곱식을 쓰지 말고 17번식 이제 빼고 16번식, 20번식을 쓰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죠. 제곱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자, 어쨌든 이런 방법을 써서 충돌 전에는 입자들의 속도를 알고 있다고 치고, 충돌 후에 입자의 속도가, 각각의 입자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계산하라 그러면 이 식에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식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뭔가 좀 그래도 여기 질량이 합분의 차, 여기 합분의 차, M2의 질량의 2배, M1의 질량의 2배. 뭔가 심플함이 있는 것, 규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 속도를 계산하려고, 탄성 충돌의 나중 속도를 계산하려고 이걸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량이 좋거나 내 머릿속에 내 세포에 할 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외워도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뇌는 힘들잖아 항상. 그치? 근데 책에 나왔는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모니터가 열이 받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플함이 있다고 해서 뭐 이건 뭐야?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0일 때죠. 얘가 0일 때 이렇게 온다 그랬는데 V2i가 0일 때, 즉 입자 2는 한 개의 입자는 충돌 전에 정지해 있을 때 그런 얘기죠. 이것도 또 열심히 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외워서 이걸 쓰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는 일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만약에 의심이 된다. 교수님이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난 외워서
저 문제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써야지.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되는데 문제를 볼까요? 혹시 탄성 충돌 문제가 나온 게 있나? 탄성 충돌. 문제 자체가 없어. 여기 13번 문제 보세요. 찰흙 덩어리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들러붙게 되지. 이건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이런 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만 쓰면 돼. 완전 비탄성 충돌은 M1, M2 각각의 운동량 충돌 전에 합, 충돌 후에는 아예 그냥 한 덩어리니까 그냥 그 운동량,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만 열심히 쓰면 됩니다. 여기도 충돌해서 붙었다. 이것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아, 여기 하나 있네요.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할 때. 이건 2차원. 1차원에서 탄성 충돌은 없어. 아예 문제가. 그죠? 아예 없어요. 문제를 그럼 아예 하나 만들어 봅시다. 문제를. 너무 문제가 없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연습 문제 같이 예를 들어서 충돌 전에 이걸 아예 이렇게 M1이라고 합시다. M1의 속도가 초속 2m V1이에요. V1. 그러니까 M2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M2는. 근데 충돌하려면 좀 느린 속도로 가야겠지. 예, V2. 그러다 충돌했어. 이게 전이고 후에는 어떻게 돼? 후. M2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V2F. 이건 F로 가자고요. V2F. 왜냐면 뒤에서 빠른 속도로 와서 날 쳤으니까 나는 더 빨라져야겠지. 근데 M1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냥 V1이라고 합시다. V1F. 얘 부호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부호를 나중에 따져보면 되죠. M2.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에서 외운 식을 가지고 써야 되나? 그런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런 문제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먼저 식을 씁니다. P 보존.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거나 비탄성 충돌이거나 M1 V1는 더하기 M2 V2 이게 충돌 전에 운동량이 되겠죠. 충돌 후에는 M1 V1 F 더하기 M2 V2 F 그냥 쓰면 돼요. 예. 근데 숫자로 주어지면 숫자로 두시고 문자로 주어지면 그냥 문자로 두면 되고 그럼 운동량 보존식을 여기 쓸 거냐? 그럼 제곱이 되잖아. 그렇게 쓰지 말고 상대 속도 식을 쓰라고요. 상대 속도. 그럼 상대 속도가 뭐가 돼요? 1번 입자의 속도 빼기 2번 입자의 속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입자의 속도 빼기 2번 입자의 속도인데 부호가 바뀐다고요.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V1, V1F, V2F가 그냥 다 구해져요. 연립방정식 정도는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숫자로 나오면 훨씬 풀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1kg이에요. 얘는 2kg이고 속도는 10이고 얘는 속도가 5예요. 그럼 상대 속도가 어떻게 돼? V1이 10, V2가 5면 빼주면 5가 되겠죠? 10-5니까 5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의 속도를 V1F라고 하면 요놈의 속도 얼마 되겠어요? 요놈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V1F 더하기 5가 되겠죠? 충돌 전에는 5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충돌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속도를 결정했다고 하면 다른 놈의 속도는 5만큼 더 빨라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럼 V2F에다가 V1F 더하기 5를 그냥 딱딱 대입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다고요. 굳이 앞에 있는 식을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식의 이 강력함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의 강력. 상대 속도의 식에. 그런데 연습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그 안 나오는 이유는 문항수가 좀 적어, 그죠?
한 50문항 되면 그때는 막 나오는데 여기 이제 탄성 충돌이 하나 나오긴 했죠. 자, 너무 길게 하면 우리 다음 걸 못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2차원 충돌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예제 9.3은 엉겨붙은 자동차잖아요. 이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잘 나와요. 문제 자체가 간단하니까 탄동 진자도 발사돼서 박힌 채로 그럼 얘도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 보존 법칙만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럼 보면 M1, V1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려 그림을.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던 여기 정지한 자동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지한 자동차가 있었는데 뒤에서 와서 들이받았지, 그죠? 다른 자동차가 와서 얘를 들이받아요. 얘는 정지,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지. 질량은 1800. 이거를 M1, M2 이렇게 요즘에라 어제 문제 푼 걸 보니까 학생들이 다 질량이나 뭐 질량 M1, M2, V1, V2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문자로 먼저 식을 풀어야 돼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문자로 먼저 식을 풀고 나중에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냐면 애초부터 문자에다 숫자를 대입해버려. 질량이 1kg이고 얘는 2kg이다 그러면 1 넣고 V 이렇게 풀면 중간에 어디가 틀리면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숫자를 뭘 잘못 대입했는지 뭔가 알 수가 없다고. 왜냐면 숫자만 나오니까. 문자로 넣어야지만 맨 마지막에 여기 문자에 숫자를 대입해야죠. 그래야 틀렸으면 내가 대입을 잘못했네 이렇게 안단 말이야. 애초부터 숫자를 놓고 풀면 문제가 답이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기말고사에서도 혹시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고 싶어도 이게 뭐가 잘못했는지 채점자가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다 MV로 나온다고. MV, 그죠? M1은 움직이고 있었고 M2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M2의 운동량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같이 움직이니까 같은 한 입자의 그냥 운동량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 VF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중에 대입하라고. 나중에 이렇게. 그래야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처음부터 대입해 놓으면 어떻게 돼? 900 곱하기 뭐 해놓고 숫자를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9이 1800이야. 그럼 왜 1800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그죠? 1800 딱 써놓으면 그럼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요. 10까지 써놓으면 내가 반을 주겠어 점수를. 그럼 제대로 식에 나와 있으면 점수 반을 주는데 숫자로 나와 있어서 답이 틀렸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시고 여기 9.4는 이건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충돌 전에는 나무 토막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M1만 V1A라는 속도로 와서 박혀요. 충돌 직후에는 오른쪽으로 충돌 직후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여기 총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충돌 직후에는 이 한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진자니까 속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향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충돌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M1, V1A가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충돌 직후의 운동량, 충돌 직전, 충돌 직후는 M1, M2가 결합을 했죠. 한 덩어리가 돼서 VB, 이게 수평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VB, 충돌 직후의 속도는 VB가 돼요. 그럼 VB는 쉽게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VB가 아니라 총알의 속도라고요. 총알이 얼마나 빨리 왔길래 얘가 이만큼 올라갔을까? 이거예요. 총알이 더 빠른 속도로 와서 박히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올라가서 멈추는 겁니다. 이거는 딱 정지하는 때까지 올라간 높이가 h입니다.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단계고, 충돌이 일단 와서 박히면 그 이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 이후에는 진자의 운동이 되는 거지.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와, 높이 h만큼 올라가, 그죠?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여기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속도가 0이 되죠? 속도가 0이 아닐 때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가 높이 올라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K가 U가 된다고요. K가 U. 운동 에너지가 충돌 직후에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서 멈추는 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전체 질량 곱하기 M1, M2죠. 그죠? 전체 질량 VB죠. 충돌 직후의 속도. 이 값이 올라가서 포텐셜 에너지 mgH가 돼요. 그래서 VB를 구하면 루트 EGH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루트 EGH가 됩니다. 얘는 구할 수 있지만 이걸 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라고.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VB를. 루트 EGH를 여기 넣으면 되잖아. 그럼 V1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M1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거든. V1A. 근데 이걸 구하는 두 개의 과정이 충돌 단계에서의 운동량 보존, 피 보존식하고 그 이후에 움직이다가 멈추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요 두 개의 보존 법칙이 이 하나의 문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도 합니다. 대학 실험에서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해요, 그렇죠? 두 개의 보존 법칙식을 적용해서 충돌 직전에 총알의 속력을 매우 빠른 총알의 속력을 구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9.5절은 2차원 충돌입니다. 1차원 충돌은 직선상에서만의 충돌이 되고 9.5절은 이제 뭐 당구공의 충돌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수업을 빨리 2차원 충돌은 평면상에서 충돌이 되겠지. 여러분 당구 치러 가봤어요? 예, 당구공이 여기 있고 여기서 내가 공을 탁 치면 어떻게 돼? 정면 충돌하면 그건 1차원 충돌인데 정면이 아니라면 요놈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다가온 공은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겠지. 그래서 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각. 즉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방향이 변하죠. 그럼 여기에 한쪽은 X축, 한쪽은 이 수직한 방향은 Y축 이렇게 성분을 나눠서 X 성분의 운동량의 보존 법칙, Y 성분 운동량 보존 법칙, 즉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냥 X축, Y축으로 성분 분해한 것뿐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예. 그럼 X축, Y축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문제 푸는 사람 마음대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좌표축은 서로 90도만 되면 돼.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화 될 때는 뭐 그래도 좀 심플하게 하려고 M2는 정지하고 있었다. 그죠? 예, 정지하고 있었다 합시다. 그럼 문제가 조금 더 간편해지겠죠? 쉬워지겠죠? 예. 얘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M1만. 그러면 M1이 움직이고 있는 이 방향을 아예 X축으로 그냥 설정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M1의 처음 속도의 Y 성분 속도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뭔가 식이 이제 심플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지만 충돌 후에는 제각각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이쪽으로 삐져서 가고 오던 놈은 저쪽으로 삐져서 가고. 그게 이제 충돌 전의 그림, 후의 그림을 이렇게 2차원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M1은 X 성분, Y 성분 다 같겠죠. M2도 X 성분, Y 성분 다 같겠죠. 그래서 M1이 원래 이제 충돌 전에 오던 방향을 X 방향이라고 정해 놓으면 M1에 이렇게 이제 바뀐 방향이 세타가 되는 거고 M2의 이 속도 X 성분, Y 성분의 이제 방향, 여기 이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타 파이를. 그래서 V1F의 X 성분은 V1F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Y 성분. 이것도 역시 X 성분 V2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쓴 거예요. 이거를. 요건데 충돌 전에는 M2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아예 그냥 0으로 처리해 버리고
얘도 Y 성분이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또 0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지. X 성분은 코사인, Y 성분은 사인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M1은 세타, M2는 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런 식은 이제 그림 보고도 직접 할 수 있겠죠. 이 그림 보고. 그럼 이제 식이 2개 나와요. 그렇죠? 식이 2개 나오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단데 이건 완전 비탄성 충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면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1차원 충돌이 다시 앞에서 공부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탄성이거나 탄성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고. 비탄성은 이렇게만 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탄성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제 하나 더 보는 겁니다. 탄성 충돌이라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렇죠?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1번 입자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었죠. 충돌 후에는 둘 다 움직여. 그럼 둘을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되겠죠. 이게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럼 식이 3개 생겨나죠. 25, 26, 27. 이걸 또 여기서 막 연립해서 풀고 문자상에서 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숫자로 나오면 숫자 나중에 또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런데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 요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교재는 없지만 얘네들의 각도가 90도가 돼 버려요. 이게 90도가. 탄성 충돌이면 이게 90도가 됩니다. 세타 더하기 파이가 90도가 된다. 근데 그게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으니까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숫자로 나왔다 그러면 세타 더하기 파이가 90도가 되도록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잘못 낸 겁니다. 예. 교차로에서의 충돌. 그래서 문제는 다 비탄성 충돌만 나와요. 교재에서는 1500kg인 승용차 25로 가다가 얘가 25로 가는 거죠. 얘는 이제 사거리예요. 얘는 90도인 Y축 방향으로 초속 20m로 오다가 충돌을 했습니다. 자, 충돌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돌하여서 서로 붙어 있다. 그러면 2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2차원 상에서의 완전 비탄성. 그렇죠? 예. 고민할 필요 없이 X 방향의 운동량 보존, Y 방향 운동량 보존 이것만 적용하면 돼요.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X 방향, 얘를 Y 방향이라고 이렇게 두면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교재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 결과만 보면 운동량 X 방향의 처음 운동량은 충돌 후 Y 방향의 운동량 아니죠. X 방향의 처음 운동량, X 방향의 나중 운동량.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M1이 운동하던 방향을 X 성분으로 정해버리고 M1, M2 결합됐으니까 나중에 질량 하나가 돼서 나중 속도의 X 성분, 나중 속도의 Y 성분을 각각 X, Y로 놓고 푸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네, 이렇게 놓고 풀면 여기 코사인 나오고 여기 사인 나오잖아. 그래서 1번식 분의 2번식을 합니다. 1번식 분의 2번식. 순서를 요걸 쓰고 1번식을 요 아래에다 다시 써주는 게 좋겠죠. M1, V1, I는 쭉 나가서 코사인 세타 써놓고 오른쪽 성분끼리 오른쪽 식의 식분의 왼쪽 이렇게 변변 나눠주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죠. 이거 내려온 거예요. 왼쪽은 V1 I분의 M1 V1 I분의 M2 V2 I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각도가 주어지면 그리고 질량이 주어지면 충돌 전에 각각의 입자의 속도를 역산해내거나 또는 이 문제는 속도가 주어져서 각도를 나중에 알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도 구하고 속력도 구해보고 되게 이런 충돌이 실제 많이 일어나죠. 교차로가 있는데 벽이 있어. 벽 안 보여요. 오는 차가. 그러다 둘이 꽝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갔는데 이 각이 이 각을 보고 충돌 전에 얘네들의 속도를 거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요즘에는 물론 이제 CCTV나 이렇게 블랙박스가 잘 돼 있으니까 잘 알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충돌 문제는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질량 중심은 앞에서 한번 살짝 언급을 했었죠.
질량 중심에 대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세 개의 입자지만 두 개의 입자가 운동을 할 때 얘네들을 하나의 입자 개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걸 하나의 개로 볼 때 이 전체의 운동량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얘의 운동량, 얘의 운동량. 그죠? 그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마치 하나의 입자가 운동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자는 두 개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지구하고 달을 보면 저 지구도 있고 달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지구, 달을 묶어놓으면 그냥 하나의 질량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태양에서 보자면. 그럼 그 질량 중심은 그 두 개의 입자지만 두 개의 입자가 막 복잡하게 운동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의 입자가 운동하는 것처럼 그 생각되는 그 한 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한 점의 좌표. 그걸 이제 질량 중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입자지만 하나의 점으로 얘네들이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의 입자가 심플하게 운동하는 걸로 태양 주위를 하나의 입자가 이렇게 공전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그 점이 있어요. 그 점. 실제는 지구, 달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 둘이 지구는 달을 공전하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한 점, 이들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점은 그냥 부드럽게 하나의 입자처럼 이렇게 가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잘 설명이 돼 있나요? 그런 얘기가 입자 모형이죠. 단일 입자처럼 해석할 수 있는 좌표, 입자점, 그걸 질량 중심 또는 질량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질량 중심의 좌표 x. 근데 이 좌표는 물론 원점이 물론 설정이 돼 있어야겠죠. 여기가 원점이야, 그죠? 그럼 질량 중심을 여기 x, 요 점이라고 하자면 질량 중심은 두 입자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그죠? 두 입자 사이에 있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그 입자의 좌표, xcm이죠. 이 좌표를 구하는 거지 질량 중심점 위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애초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위치는 여기인데 원점이 여기라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질량 중심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원점이 여기 있다면 질량 중심의 좌표는 크겠죠. 원점이 여기 있다면 질량 중심의 좌표는 작겠고 원점이 여기 있다면 질량 중심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좌표가. 좌표를 구하는 식이지 위치를 구하는 식이 아니에요. 이 식은 위치는 정해져 있다고 그냥 여기 어딘가, 그렇죠? 좌표를 구해야 위치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1, M2 전체 질량 분의 각각 입자의 M1X, MX, MX예요. MX의 총합을 총 M으로 나누면 그게 질량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M1 V1 더하기 M2 V2를 M1 V1의 합으로 나눴죠. 전체 질량으로 나눴어요. 요건 뭐냐면 얘를 그냥 미분하면 돼요. 그죠? X1 미분하면 V1이고 X2 미분하면 V2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질량 중심의 속도. 근데 앞에서는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 속도였죠. 그 완전 비탄성 충돌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속도가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기 전 원함수가 위치가 되는 거겠죠. 위치. 그렇죠? 이게 질량 중심의 위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요거랑 연계지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네요. 그죠? 예. 입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럼 계속 MX 더해서 전체 M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X 좌표만 나와 있죠. Y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를 다 Y로 바꿔주면 Y 좌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을 대문자 M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나요.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입자들인 경우고 그 174페이지는 뭐냐면
이게 입자가 아니라 수많은 미세 입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물체가 되면 어떻게 되세요? 물체가 되면 그때는 언제 더하고 있어요. 더하는 게 아니라 적분해 주는 거죠. 연속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는 게 인테그랄이죠. 그냥 인테그랄 x dm 비소질량점 각각의 질량 dm 그죠? dm의 좌표 x 이거의 총합이죠. x dm을 적분하면 x축 좌표 z, y 다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체인 경우에는 적분해 주면 된다. 자, 그리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앞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건 질량중심이에요. 질량중심. 근데 질량중심의 개념이 다시 살펴보면 입자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개 있을 텐데 얘네들이 각각 다른 힘을 받고 있어요. 다른 힘. 아니면 다른 속도로 다른 위치로 막 복잡하게 운동하고 있지만 이 전체에 가해지는 개에 가해지는 힘은 하나입니다. 하나. 나머지 다 내부력이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하나 있다고 하자면 전체에 F가 가해지면 어떤 가속도가 생겨나겠지? A. 그때 이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전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M1V1, M2V2 다 더한 MV 전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전체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이제 질량 중심의 속도로 표현될 수 있어야겠죠. 그때 이 힘을 어떤 힘이 아니라 이 힘을 중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중력. 그때 계산된 질량 중심이 무게 중심이에요. 즉 힘을 줘야지만 알 수 있는 질량 중심의 이름을 그 힘을 무게로 주었을 때, 중력으로 주었을 때의 중심이 무게 중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다고요. 그냥 저 질량 중심이 곧 무게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지구는 이렇게 둥글죠? 지구는 둥글어요. 만약에 질량 두 개의 질량이 멀리 있다고 치면 얘가 받는 무게는 질량 중심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고 얘가 받는 무게는 지구의 중심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이 되야겠죠. 그럼 수평한 방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 또는 지구가 아주 무수히 크다고 생각을 해주면 얘네들이 받는 힘은 다 아래 방향 동일한 힘을 받아요. 동일한 방향으로의 힘. 그러면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그냥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물체들은 거대한 물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물체들일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얘가 낙하할 때 뭐 뱅글뱅글 돌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점은 그냥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자유 낙하하는 것과 동일한 운동을 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그 지점은 무게중심이라고 이게 해줘야겠죠. 중력에 의해서 발견한 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질량중심이에요. 그 점이.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입자의 질량중심, 세 개의 입자가 세 개라면 x, y 따로따로 mx 다 더해서 m으로 mi 다 더해서 전체 m으로 나눠주면 각각의 좌표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막대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데 막대는 이게 연속체잖아요. 그럼 적분해 줘야겠죠. 적분. 그래서 미소 입자, 미소 부분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얘는 dm이에요. 질량, 미소 질량 dm. d 곱하기 m이 아니라 그냥 dm이라고 하는 거죠. dm의 위치가 x죠. x. 중심점. 그죠? 여기가 x예요. 그러면 dm x를 다 더해서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질량 중심의 좌표가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x하고 m은 명시적으로 이게 변수 관계가 없잖아요. 하지만 m은 dl, 요 dl 미소 길이 이걸 dx라고 쓴 거예요. 그죠? 이게 x축이니까 dx의 l분의 m을 곱한 게 dm이에요. 밀도죠. 질량은 밀도 곱하기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람다를
전체 길이분의 전체 질량. 이게 길이에 대한 질량이잖아요. 밀도잖아요. 밀도. 그죠? 그래서 선의 밀도라고 합니다. 선밀도. 선밀도. 그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길이가 되면 되겠죠? m은 람다 곱하기 l인데 미소 길이 dx의 질량 dm은 그 미소 길이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전체 질량은 람다 곱하기 전체 길이에요. 그죠? 이 식에 의해서. 그런데 나는 미소 dx만의 질량은 dm 람다 곱하기 dx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람다 곱하기 dx. 그래서 dm은 람다 dx입니다. dm은 람다 dx. 그럼 x 적분 변수가 x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질량에 대한 적분이 길이 적분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적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dx로 바뀌게 되고 람다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x를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이죠. 적분 구간은 x의 구간인데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니까 왼쪽 끝을 아예 원점으로 잡고 0에서부터 전체 길이 l까지 적분해 주는 거죠. 0에서부터 l까지. 이래놓고 구하면 ml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걸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거죠. 전체 질량으로 m으로 나눠주면 2분의 l이 나오게 돼요. 질량 분포가 균일하다면 정중앙이 질량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명한 것뿐이에요. 증명.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한 문제잖아요. 야, 균일한 막대의 질량 중심이 어디야? 종 가운데야. 그럼 질량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로 문제를 낼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dm이 람다 dx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밀도가 균일하게 증가하는 경우 밀도가 그러면 x에 비례하는 값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dm이 x에 비례하는 밀도라면 이렇게 나와줘야겠지. dm이 x에 비례한다면 그 비례상수 여기 뭐 k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출 문제 있으니까 보세요.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 이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전체 질량은 그대로 m인데 밀도가 람다 자체가 kx 이렇게 나온다고요. x에 대한 함수라면 람다를 kx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람다를 kx. 그러면 본래 x가 있었고 여기 람다가 kx가 되니까 kx 제곱이 되겠죠. kx 제곱. 그럼 3분의 x의 세제곱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적분된 형태가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B번에 있네. 나왔으니까 봅시다. 람다가 알파 x, k 대신에 알파를 썼네요. 그럼 알파 x 제곱, 그래서 3분의 l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이제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면 6절까지 끝냈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이제 다입자계는 따로 안 보겠습니다. 다입자계는 안 보고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서 본문을 마칩니다.